인간 심리로 읽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김태형의 본격 사신 방송. 껍데기는 가라. 네, 껍데기는 가라 19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범국민대회하고 지금 전국에서 이슈가 되는 인물들의 얘기 조금 그냥 이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내려와라 박근혜라고 해서 범국민대회가 진행이 됐죠. 1부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범국민대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에서도 나누긴 했는데 그때 좀 인상 깊었던 것들 이런 얘기는 1부에서 조금 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정치권들의 주요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입김이 있는 인물들의 행보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민중 봉기 뭐 이런 얘기할 때 네. 그전 얘기였나? 차기 지도자는 거리에서 나올 것이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했었죠. 네. 그래서 주로 그 정치인들 제야 어떤 인물들의 면면들을 또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발언들이나 행보에 네. 대해서. 그래서 1차 범국민대회 때 가장 이슈가 됐던 발언은 이재명 시장이 직접 탄핵, 퇴진하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았죠. 뭐 그런 네. 인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박원순 시장이 또 긴급 성명 내고 퇴진투쟁에 앞장서겠다. 네. 이런 야당도 얘기하고. 해라. 네, 뭐 네. 이렇게. 선명해요. 어쨌든 뭐 과거의 행보가 어쨌든 간에 그게 지지율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좀 주목하게 됐어요. 이번 집회에서도. 자, 그 다음에 새누리당 그리고 조선일보 최근에 어제 김무성이 또 뜬금없이 단독 기자회견을 했네. 네. 국회에서. 그래서 뭐 얘기했던 것은 박근혜가 탈당해야 된다. 그리고 뭐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 뭐 이런 식으로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면서 그래야 몰락해가는 보수를 회복할 수 있다. 뭐 그나마 살릴 수 있다. 보수를 좀 결집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뭐 한마디씩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그 뭐 저번에 그 거리에서 지도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지금의 민중 항쟁이 어떤 추이를 보일 것이냐, 그러니까 계속 확대 강화될 것이냐, 아니면 수그러들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지도자들의 보이는 모습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 지도자들을 견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달라질 텐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쭉 돌이켜 보면 80년대가 이 민중의 힘이 급격하게 분출했던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한바탕 흔들었죠. 기존 체제를 흔들고 군부 독재를 퇴진시키고 또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때 소위 운동권 다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의 소위 진보 영향이라고 하는 게 거의 그때 다 생긴 거거든요. 그리 뒤에 안 생기고 단절됐었죠. 그래서 이 80년대 후에 이제 후반에 이제 90년대 초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어떤 흐름이 미국에 의해서 좀 꺾인 측면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80년대만 해도 사회주의권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3세계 운동도 있었고 나름 이 미국이 지 마음대로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서서히 한국은 고조되고 있었지만 외국을 기준으로 보면 사회주의권이 몰락했던 시기거든요. 빠르게 붕괴하면서 그러다 최종적으로 91년에 소련이 해체됐죠. 이때부터 이제 세계는 미국이 정말 아나무인으로 설치는 이 미국의 시대 초인류 국가로 등장하고 단극 체제라고 그러죠. 네. 다극이 아니라 단극. 미국 혼자 세계를 주도하는. 그래서 아무도 미국한테 개기지 못하는 미국의 힘에 압도적으로 지금 뭐랄까요 세계가 겁을 먹고 있는 시절이 시작된 게 90년대거든요. 이때 이제 한국 사회도 패배주의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저 거대한 힘을 꺾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거의 일환으로 한국 사회에서 나온 투항주의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왜 도대체 이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냐는 사람들도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글에 보면 그게 있어요. 한 가지 후회되는 점으로 지목하신 게 신자유주의에 너무 빨리 투항했다는 거죠.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만 해도 보니까 저항할 만 했는데 신자유주의가 옳은 게 아니었는 건 명확하고 좀 더 버텨도 되는 것 같았는데 사실 노 전 대통령이 등장하던 시기
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등장하던 시기만 해도 그런 거를 감히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거를 아무도 얘기를 못했다는 거죠. 진보 내에서도 못하는, 거의.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우리가 빨리 통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그게 문제죠. 90년대에 그런 분위기가 참여정부만이 아니라 운동 진영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운동이든 어디든 대처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밀고 들어오는 이 세계화 열풍, 세계 신자유주의의 어떤 폭풍에 거의 대체로는 밀렸다는 거죠. 밀리면서 이제 후퇴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의 운동의 쇠퇴,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야망의 폭주, 그 다음에 공동체 와해 이런 거로 기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명박이 된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를 습격했을 때 이후에 보면은 20년간 자살률이 4배로 뛰거든요. 90년대 그 이후로 그렇죠.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까지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싸우면 되니까. 네. 스트레스를 받아도 적이 명확하고 싸우면 되니까 자살률이 이렇게 폭증을 안 했는데 사회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렇죠. 스트레스가. 근데 90년대부터 그게 안 되는 시절이 시작된 거죠. 신자유주의 시절.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와 분노를 개인이 혼자 해결해야 너 되는.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네. 되고 공동체는 없고 네. 연대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 본인이 덮어 쓰다 보니까 20년 사이에 자살률이 4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한국이 급격히 세계 1위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국가로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90년대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정신적으로 와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게 사회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정신이 피폐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인간은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사우나 심리학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인간에겐 인간 본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인간 본성을 어떻게 보면 해치는 방해하는 정신 건강의 악화가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지속되면 인간 본성 자체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회는 완전히 붕괴되겠죠. 망하든가. 근데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있고 어느 정도의 잠재력만 있고 조건만 갖춰지면 이걸 견디지 못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싸울 것이다. 저항한다. 이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시점이 하는 것만 있었던 건데 그게 서서히 시작된 게 저는 한 2014, 5년 정도부터 서서히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제 박근혜가 당선되고 나서는 패배주의가 심했지만 조금 지나서 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조금씩. 그 저는 결정적인 첫 번째 계기를 세월호로 봅니다. 예, 세월호 사건. 그러니까 세월호가 터졌을 때 한국 사람들이 느낀 게 뭐예요? 우리가 투항했던 것이 가져온 결과를 딱 본 거죠. 가만히 있었더니 네. 이렇게 됐다. 우리가 가만히 있었고 신자유주의 체제 또 미국의 세계화 압력에 굴하고 싸우지 못하고 결국 그 결과가 어떤 모양이 됐느냐. 무고한 아이들이 수장당하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봐야 되는 이런 참혹한 상황이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이 각성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표현이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표현된다라고 그렇죠. 한 거죠. 미안합니다. 왜 미안해요. 이 시스템과 체제를 만드는데 나도 일조했던가 아니면 최소한 저항하지 못했다는 그 미안함이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본 거죠. 이 상태의 민낯, 그동안에 이 방관했던 것의 결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고통을 겪은 건데 저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그런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었고 그런 얘기도 그때 했는데 가까이 얘기하면 내 친구들을 보고도 그게 확신이 되는 게 얘네들이 이제 그래도 386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운동했다. 학생 운동은 열심히 안 했어도 물을 먹고 네. 그 시대에 취했던 그 조류에서 네. 살았죠. 그러니까 다 야성이 있었던 야당 진영이고 약간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데모를 이렇게 열심히 했던 안 했던 간에 네. 돌은 한두 번은 던져봤고 다들 이제 그런 아이들인데 이제 기성세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위도 올라갔고 사회에서 그러니까 얘들이 점점 보수화되더라고 조금씩. 심지어 어떤 놈 박근혜 칭찬한 놈도 있었어요. 친한 친구 중에. 그래서 내가 인생이 힘드냐 막 이렇게 갈구기도 했었는데 세월호 이후에 다 돌아서더만. 이건 아니지. 네. 세월호 이후에 다 야당, 다 진보, 다 반박으로 돌아서 들어가 애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신문 보니까 특집이 나왔더라고요. 50대 반란 뭐 이래가지고 나이 먹은 50대가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보수화가 안 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저는 실감한 거예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얘네들이 이제 반성한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자기 기득권, 자기 삶에 대한 합리화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보수 쪽으로 붙었는데 이건 아니다. 또 그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세월호 아이들의 부모님 세대.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충격으로 한국 사회가 훌렁했잖아요. 근데 이 세월호 싸움이 성공을 못했잖아. 네. 그렇죠. 진상규명 못하고 시스템 개조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또 가라앉는가 싶었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의 충격과 그때의 결심은 잠깐 뒤로 밀려나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뭐로 등장했냐면 총선으로 등장했습니다.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참패로. 근데 이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참패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냐면 한국인들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뜻이 같다 우리가. 사람한테 실망했고 이웃한테 실망했고 인간 자체에 실망하고 있었던 이 흐름이 반전되는 계기였다. 인간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그리고 연대에 대한 믿음. 아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결국에는 일어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얻는 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총선에서의 그런 결과는 사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도 그 80년대 총선에서의 그 여소야대가 형성되면서 유골항쟁이 터지거든요. 한 7, 8년 뒤에. 네. 그거랑 비슷하게 이 총선이 이번에 가져온 결과는 상당히 컸다. 사람들한테 상당한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거죠. 연대에 대한 자신감. 그래서 제가 총선 이후에 강의를 쭉 다녀봐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는 맞아요. 거죠. 느낌이. 그게 이제 상승 모드를 타고 있는 와중에 한국 민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이런 공감대는 이미 세월호 때부터 형성이 돼 있었고 총선으로 인해서 한번 싸워볼 만하다. 이제 연대하고 싸우면 뭔가 되겠구나라는 때 무당이 설친 거예요. 네. 드러난 거죠. 꼬리가 잡힌 거죠. 딱 터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분노를 팡 하고 폭발시킨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꺾기 어렵겠다 싶어요. 민중들이 그동안 이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만 지금 반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87년 체제, 87년의 민주화 운동,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완성하지 못했던 것들, 그럼으로써 초래된 이 그동안의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병적인 사회로의 전환, 여기서 쌓인 분노와 고통, 이게 이번에 서서히 회복되면서 빵 하고 터진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타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주절주절 말이 많았는데 중요한 얘기인 제가 것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항쟁이 수그러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쉽사리. 이 항쟁이 쉽사리 꺾일 것이라고 예측하지 말라는 거죠. 정부나 어떤 그 최순실 일당이나 아니면 또 미국이나 이 항쟁을 꺾기 위해서 수많은 짓을 할 텐데 그렇게 쉽게 꺾지 못할 것이다. 이 흐름을. 그리고 이번에 또 집회도 5.1 집회 사람들의 느낌이 뭐예요? 야, 한 얼마 모이면 좋다고 10만 모이면 좋다고 생각했던가요? 최대치로? 원래 5만 10만 그것도 사실은 이제 맨날 희망치잖아요. 네. 우리가 야 이번에 5만 10만 모이면 좋겠다. 나가면 2만 있고 그랬잖아 맨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실망하잖아요 조금씩. 아 뭐 안 되는구나. 이번에는 마음속으로는 다들 5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데 20만 30만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되는구나. 다들 염원이 있구나. 이건 피드백입니다. 굉장한 피드백이에요. 민중한테 주는 피드백. 작은 승리가 누적되면서 오는 피드백인데 아마 민중들의 자신감은 상당 부분 지금 상승돼 있을 것이고 타도할 수 있다는 거의 무의식적 맞아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하셨던 것들은 네. 세월호 사건은 그냥 머리에 남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심장에 남은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이게 떠들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외형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서서히 했는데 실제 물리적으로 바꿔버렸네. 그렇죠. 여소야대를. 그렇죠. 근데 그걸 딱 확인할 수- 확인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의 악정 폐정,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딱 총체적으로 폭발하고. 드러났고. 이제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왔고 행동을 통해서 더 상승작용을 확신하고 했고. 있고. 네. 그래서 12일 지금 뭐 50만 100만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 네. 이거는 어떻게 발전할지 네.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전국적 항쟁이 될 거고요. 네. 지역도 차별이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경상도 또 다 포함될 것 네네. 같고 그러니까 한국의 기존 체제를 다시 한번 뒤흔드는 대변혁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 문제는 이거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시대를 뒤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이끌어가는 쪽까지는 아직 없다고 봐요.
적어도 뒤처지지 않는 정치인들은 지금 보이는 게 이재명 시장 정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박원순, 이재명 합세하자 뭐 이런 거죠. 네. 그래 이재명 시장이 사실은 선두에 서서 제일 먼저 합세했었는데 지지율이 확 올라갔어요. 그죠.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지율이 팍 올라갔어요. 안철수를 초과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철수 아저씨 어때요? 어라 광고 갑자기. 안 되겠는데 나도 나가야지. 네. 그래서 나와서 지금 하야 요구했죠. 서명 운동을 한다는 개인 명의로 뭐. 서명운동 한다고. 예. 그럼 박원순 시장도 어쨌든 뭐 대세를 잘 읽었던 네. 아니면 이재명 시장이 너무 빨리 치고 나가니까 이제 경쟁심이 발동했던 뭐 이유는 상관없어요.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정치인들은 흐름이 형성되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계속.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서 가려봐야 되겠죠. 개인적 야망, 출세욕 때문에 변신하는 사람과 아니면 시작부터 같이 한 사람 거리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사드를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이재명 시장밖에 네. 없나요? 야권에서? 뭐 하여튼 아니 몇 명 있어요. 그래도. 하여튼 그런 입장을 기회주의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 원래부터 유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좀 잘 봐야 될 테고 앞으로의 싸움에서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런데 민중항쟁이 시작될 때는 다들 동참해요. 좋아하면서 한 자리 해보려고. 그런데 민중항쟁이 격화돼서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겁을 먹어요. 감당이 힘든 상황이 돼요. 네,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돼요. 그땐 돌아서요 막. 이걸 또 앞으로 우리가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항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기조로 평가를 해봤을 때 지금 새누리당, 조선일보, 김무성 그 다음에 야권층 네. 안철수 포함해서 네. 이 두 집단에 대한 분석을 잠깐 하고 넘어가면 좋겠거든요. 저는 뭐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 그런 분석이지만 얘네들이 지금 탈출하려고 그런다 지금 이 국면에서. 그러죠. 그래서 같이 박근혜에서 돌을 던져서 네. 마치 한 편인 것처럼 네. 자기 신문을 속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새누리당, 조선일보, 김무성이 하고 있다. 그렇죠. 김무성은 어쨌든 자기가 대권 야망이기 때문에 먼저 네. 혼자 단독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네. 자기가 나는 아니네. 이름을 날렸고 그 내용 들어보니까 이런 거 나는 당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했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좌절됐다. 이런 걸 딱 깔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무혐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자중질환이 있고 또 조선일보도 지금 돌 던지고 있죠 같이. 그렇죠. 마치 이쪽 전선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니 지금 이런 사태를 누가 뭐 박근혜하고 최순실만 만든 건 아니죠 솔직히. 이게 원래 혁명 전야에는 적전 분열이 확실히 나타. 통치권이 네. 분열됩니다.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통치 세력이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고 결국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딱 그 꼴이죠.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든 이제 박근혜 세력과 최순실 일당을 제거하고 지네들이 다시 권력을 잡기를 바랄 텐데 제가 볼 때 그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 사회에서 4대 매국 세력, 이 친일 4대 매국 세력은 안 된다는 걸 심판을 받은 지 오래됐어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성공한 이명박 정도가 끝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부정선거를 했죠. 어거지로 부정선거를 하고 어거지로 박근혜 같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각색해서 내보내고 이런 짓을 해서 겨우 한 번 더 잡은 건데 보세요 결국 무리수랑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좀 쫓겨나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집권 가능하겠어요 그 놈들이? 저는 이 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악당도. 그래서 전두환은 약간 상급이에요. 제가 평가할 때 악당 중에서는 그러니까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네. 이 지금의 이 그 전두환 시절에 비교했던 그 악당들 있잖아요. 그 악당들에 비하면 지금 악당들은 급이 낮아요. 양아치급이랄까? 조폭 대장급이면 옛날 악당들이 지금 양아치급. 그래서 말하는 것도 양아치스럽고 하는 짓도 양아치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퇴조한 거죠 그만큼. 적들도 그러니까 그 나쁜 놈들도 그만큼 수준이 낮아진 건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정권을 또 잡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젊은 세대한테 전혀 어필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인드라든가 태도, 권위적인 태도, 그다음에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 언행 이런 게 적어도 젊은 사람 층하는 거의 어필이 안 된다. 20, 30대는 지금 1%가 나왔는데 새누리당 나와도 여기는 거의 어필이 안 됩니다. 이 구닥다리 인간들 갖고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사태 전개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무슨 뭘 해가지고 성명 발표했잖아요. 빨갱이한테 나라를 뺏길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이제 보세요. 종북머리도 요새 잘 안 먹히잖아요. 이게 종북머리도 결국 공포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공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종북머리도 잘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웃었는데 페이스북에 손석희 씨가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빨갱이들 얘기 나오니까 기가 막혀서 웃는 장면이 웃었다고 나와요. 인터뷰 중에. 예, 예, 너무 허탈해하고 웃겨서. 그러니까 옛날 같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 섬찟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혹시 종북몰이가 시작되나? 네. 무서움부터 느꼈는데 지금 사람들이 웃어요. 그냥 코미디야. 하 자식들 그러면서 왜 안 그러나 했다. 뭐 내지는 니네가 그거 하나 뭐 하겠니 등등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게 2013년에 처음에 트라우마 한국사회를 썼을 때 분단 트라우마 네.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그 책이 나오고. 근데 그때 제가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 종북몰이 무서워하면 안 된다. 까고 부딪히면 다 깨진다. 이런 쪽의 얘기를 계속했는데 제일 많이 받은 반응이 뭐였냐면 그러시고도 괜찮겠냐는 거였어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녀도 선생님 무사하시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무사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엄청 잘 됐는데? 아니 농담으로 제가 그랬어요. 농담으로 내가 먼저 죽는지 박근혜가 먼저 네. 죽는지 한번 보시라고. 아마 박근혜가 먼저 죽을 거라고. 근데 이제 예상대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한 3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물론 있었죠. 제가 주장했던 거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활동해 주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가면은 종북몰이에 대한 대응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야당에도 영향을 주는 정도까지 됐다 이제. 그래서 야당도 약간 태도가 다 바뀌지 않았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 다 예, 무조건 봤지만, 변명하고 뭐 이러기보다는 맞서 싸우겠다는 쪽으로. 네. 뿌리 뽑겠다 그러고. 예. 종북몰이가 이제 잘 안 통할 거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그 판도까지 왔다.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끼케 할 수 있는 게 빨갱이 몰인데 그게 안 통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계엄령도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새누리당은 청산될 거라고 믿어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권력이 순수한 민중 권력이 될 것이냐. 네.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야당 세력까지 다 청산한 민중 권력. 이건 거의 혁명정부 수준인데 그 고등학생이 얘기하는. 네. 예, 그쪽으로 지금 될 거냐. 네. 항쟁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고양돼서 아니면 거기까지 못 가고 기성 야당 정치권 일부를 흡수한 연립정부 형태가 될 거냐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향해야 될 바는 민중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중고등학생들이 이미 뭐 지향을- 알고 있어 이미. 어. 공부 많이 하니까 그때. 얘는 민주주의. 너무 똑똑해. 예, 그리고 지금 두 가지 흐름인데 하나는 문재인 씨의 행보, 네. 그 전방. 원로들 만나가지고 아, 원로. 예. 만나가지고. 근데 원로들의 조언이 그거예요. 이게 항정으로 그냥 혁명적으로 가면 안 된다. 맞아. 네. 통제해야 된다 그러고 하고 뭐 박근혜 퇴진하면 무슨 혼란이고 그러니까 뭐 말은 좋지만 뭐 어지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그렇게 식으로. 막 뭐 지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수용하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를. 나중에 다 싸잡아서 해야 돼. 그리고 군대 거기 전방은 왜 갔을까요? 군대 갔어요? 전방에 갔어요? 전방에 가서 막 더 돌아다녔잖아요 얼마 전에 문재인 문재인 씨가. 예, 그래서 왜 거기를 갈까요 지금 거리에 나오지 않고. 자 어쨌든 그 야당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인생이.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다. 저는 야당도 분할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그래도 이 민중항쟁에 동참하는 세력은 새로운 야당 참을 건설하는데 네. 참가하거나 연립에 참가할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물러가야죠.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정치하는 건데 최순실 일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지금 야당이 이 지금 전국의 키를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국회에서 뭘 해보려고 그죠. 이런 식으로 뭘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요구랑 전혀 맞지 맞지 않죠.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요구는 이 말도 안 되는 무당 정치까지 오게 된 한국 사회에 정말 쌓이고 쌓인 네. 이 적폐 구조적 모순을 다 드러내겠다는 거 뿌리까지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렇게 하고 드러내겠다는 싶다, 이런 거 거죠. 아니에요? 세월호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네. 그 전부터 이제 시작된 거지만 이 근본적인 변혁에 대한 이 요구가 있고 열망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들이 자리 바꿔서 지네가 정권이나 잡겠다는 발상을 한다면 청산 대상이죠. 문재인 씨는 지금 몸조심하는
그 포지션이에요. 자기 네. 거의 대통령 됐으니까 네. 이제 좀 이렇게 몸조시 부자 몸조시 하듯이 이렇게 긁어부스럼 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점잖은 행보를 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걱정했던 거죠. 네. 그런 스타일이라. 그래서 지금 국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네. 떨어지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정치의 목적 자체를 상실한.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죠 이미 이건. 예. 자기 개인적 야망을 위한 정치인 그래서 거죠. 이게 짱구 돌린다 그럴까? 네, 그런 네, 계산을 네. 하느라고 국민들의 이 요구를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북한의 과학기술 역사를 전공한 강호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북한을 과학기술로 다시 한 번 더 보자라는 의미로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북한의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기술로 북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흐름을 얘기하는 옛날 얘기를 모았습니다. 옛날에 북한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걸 아주 쉽게 에피소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과학자들, 그리고 최근에 핵이나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그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얘기들을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북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될까? 이걸 글로 써봤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북한을 새롭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은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배너를 클릭하시면 제 책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치 세력들에 대한 좀 분석을 좀 마치고 이제 그분들의 신경에 대해서 한번 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뭐 네. 이렇게 한번. 그 세 가지 인물이에요. 하나 대표적인 인물로 박근혜, 그다음에 최순실, 그다음에 이정현으로 가는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리 분석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이 네. 심리 분석이 이렇게 잠깐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얼굴을 좀 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사진을 딱 붙여로 가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언론사에서 전화 왔을 때 계속 저한테 누구 분석해 주세요, 누구 분석해 주세요 이러면 네. 내가 안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 왜 안 되냐면 그 점집에 가듯이. 제가 항상하죠. 자료를 갖다가 쭉 검토를 하고 네.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매일 정치인들 뒷조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걸 일일이 분석하겠습니까? 책을 쓰거나 이렇게 뭐 할 때는 네.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제 분석을 딱 논리정연하게 쭉 하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한가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치인들 분석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박근혜 심리 분석도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쭉 봐왔으니까 개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아주 깊은 심층 분석 못한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고 프레시안한테도. 그래서 뼈대는 잡을 수 있지만 세밀한 분석까지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심리 분석을 함부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깊은 분석은 안 되고 그냥 느낌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이걸 뭐 심층적인 분석, 심리 분석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심리 분석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그분의 심경이 어떨까? 추측해본다. 추측 한번 해보자. 뭐 그 그렇죠. 정도.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박근혜의 심리 얘기를 할 때 또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게 예. 의존성이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의존성이 심하면 그 의존 대상이 예. 시키는 거, 예. 그 의존 대상이 기뻐하는 거를 할 때 예. 그게 표출되는 감정이 기쁨인가? 안심이죠. 안심인가? 그래요? 안심이죠. 안심. 그래요? 기쁨이면 사는 게 즐겁죠. 안심이니까 사는 건 힘들죠. 아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대선 이후에 집권 시기에 보였던 행보가 급격히 더 안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이 그 관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했던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건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힘들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꼭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원했던 건 순실이랑 그 한국의 4대 매국 세력이 원한 거지 본인 자신이 강력하게 대통령 자리를 원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해보니까 만만치 않고 맨날 놀리고 사람들이 말 못한다고 수척공주라고 그러니까 막 이제 슬플 거 아니에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이제 힘겨움 점점 그리고 이제 앵벌이도 하루 이틀 하면 힘들거든요. 순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앵벌이 노릇 계속 하다 보니까 또 고단했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정신적 피폐. 그 다음에 또 그나마 그러니까 그 최순실에 의존하는 게 그나마 안심은 되는데 그 자체가 점점 더 힘겨움이 쌓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불안하고 계속 여전히. 왜냐하면 진짜로 막
박근혜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최순실도 진짜로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제 의존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해결을 할 수 없다.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국제 문제까지 겹친단 말이에요. 대북 문제 특히. 그래서 북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서 또 미국 애들이 자기를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우습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북쪽에서 맨날 죽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인 거죠. 감당 불가능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정신 건강이 그렇게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지는 쪽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이번 사건까지 맞고 나왔으니 이제 지금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최태민이나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사실 그 사기꾼으로서는 좀 이제 고수잖아요. 약간 고단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박근혜에 있어서는 진짜 딱 적확한 사기꾼들이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맞춤형 사기. 맞춤형 사기꾼이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기법을 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박근혜가 그때 칼 맞았을 때도 최순실이 간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위안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현재 최순실과의 커넥트가 얼마나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가 받는 이 안심의 정도는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검찰에 있지만 대포폰으로 통화하고 맨날 그런다. 그러면 비슷하게 느낄 수 있어요. 옛날하고. 근데 만약에 최순실과 연락이 끊기고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김기춘이든 그게 뭐 리포트든 뭐 의존을 딴 사람한테 하고 있다. 뭐 그렇다면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불안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주었던 그 어떤 위안 효과에 비하면 확실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 최순실하고 물리적인 접촉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예. 그 대포폰이든 뭐든 지금 이게 항쟁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거의 와야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든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그 현상을. 그럼 제보가 일어나면 완전히 더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적극 극력 지금 조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것도 저도 뭐 그 최악의 경우를 얘기한 건데 네. 그렇다면 심리 상태는 되게 안 좋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의존 대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동안 계속 의존해왔던 사람하고 절연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극단적인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뭐 소위 멘붕? 네. 그동안 혼자는 안 되고 다 이제 얼굴도 닦아주고 그런 사람인데 안 닦아주면 무력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심한 무력감,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 이게 있을 텐데 주변에서도 놔주냐요? 쉽게? 생각 같아서는 그냥 안 할래 이러고서 말하고 싶은 충동도 있겠지만 주변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힘을 내셔야 됩니다. 뭐 좋은 날이 옵니다. 이제 헛소리 짓거릴 테니까 또 거기서 이 무조건적인 자포자기 무력감 상태에 있을 수는 없고 주변에서 부추기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확 올라올 수도 있죠. 이 상황 자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럴려고 시나가. 그러고 이러려고 대통령했냐 다 죽이려고 했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개도 겁 많은 개가 막 짖잖아요. 날뛰고 네, 무서워서. 그러니까 박근혜도 고립돼 있고 무섭고 막 이렇고 무력감이 심하고 이러다 보면 그 반동으로 미친 짓만 폭주할 수가 있어요. 폭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연산군이 절대적 의존 대상인 할머니가 죽고 나서 완전히 폭주하거든요. 네. 아무나 막 죽이거든요. 그러다 결국 반정을 맞이한 건데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런 힘은 없단 말이에요. 연산군이 누렸던 만큼의 힘도 없는데 박근혜도 이제 분노하고 당황하면 분별 없이 날뛸 네. 수가 있고 이거를 주변에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상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아까는 그 도발 일 제일 이제 위험하다라고 예상했던 건데 미국의 쪽에서 얼마나 이걸 컨트롤 잘하냐의 문제가 있긴 한데 또 극단적인 어떤 충성파들을 이용해서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남재준이 이런 애들이 2014년 15년인가요? 15년. 건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죽자 통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통일된다 이렇게 예측한 거 아니에요, 다들. 자, 그런 이제 꼴통 충성파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써서 도발을 할 수도 있긴 있다. 아니 요즘에 박사모 회원가입이 그렇게 늘어난다는데. 그러니까 몇천 명이 늘어났다는 그리고 그게 뭐야? 목요일 날, 토요일 날 탄핵 반대 집회를 얘네들이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서도 네.
그 무슨 기자회견 반대 집회인가 하여튼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중생 폭행하고 전마부대. 죽순 부대가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저항들은 있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걔네들도 악에 맞췄잖아요. 그렇죠. 최박 일당이 몰락하면 자기들도 몰락하잖아요. 마지막 발악으로서 이 폭주하는 주군을 따라 난동을 부릴 수가 있고 그게 아주 최악의 경우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발.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난 도발일 수 있는 거죠. 북에서도 계속 경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로 니네가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했다가는 가만두겠단 말이겠지. 이런 식으로 전면전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북에서도 경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당이 일각에서 뭐 공식 입장은 아닌데 무슨 이선 후퇴, 네. 이선 후퇴라는 것은 대통령이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형태가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맡고 나머지를 책임 총리가 맡는 걸로 하자고 하는데 그게 더 위험해. 그러니까 제일 외교, 나 위험해요. 깜짝 놀랐어요. 외교안보를 제일 맡긴다고 위험하죠. 해서. 아니 경찰권 행사 정도는 나 모르겠어. 근데 외교안보 문제를 맡긴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거죠. 버튼을 박근혜가 쥐고 있는 거지. 그렇죠. 발사 버튼을. 그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 그 측근들과 근데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측근들조차 또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계속 의문이 분명히 이건 주도하는 건 박근혜가 아니고 주변에 이제 그 조종자들이 이걸 컨트롤할 텐데 얘들도 하나같이 또라이구나 이런 걸 계속 느꼈던 거거든요. 정세를 너무 못 읽고 특히 국제 정세에서는 완전히 잼병이다 했는데 이제 최순실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기 뭐 국제 정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뭐지? 일베 사이트에 요새 사과문이 올라온다고 막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요? 일베 이런 국가기관인지 몰랐다고. 그 일베도 걔네가 했다면서요? 네, 나 완전히 걔네가 다 했어서 가지고 3급 공무원인지 모르고 너무 우리가 너네를 무시했다. 죄송하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일베도 뒤에서 밀어준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밀어주지 않고 걔들이 독자로 그렇게 못해요. 맞아요. 아, 딱 드러나니까. 그 심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레벨이 권력의 힘을 느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렇죠. 네,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순실 얘기 너무 가볼까요? 네. 최순실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제보는 아니고 네, 정보가 있어요. 경험담 뭐 이런 건데 그 독일로 갔잖아요 9월달에 네. 갔는데 막 뭐 회사도 세우고 네. 생활도 했단 말이죠. 그 최순실을 만나본 사람의 얘기는 그냥 마음씨 넉넉한 돈 많은 할머니 그런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한두 달 정도까지. 근데 이 사건이 터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거의 멘붕인 거지. 그래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 정유라가 8살 때 그 목욕탕 갔는데 때밀이 아줌마 따기 때린 때린 거. 그 8살 때예요? 네. 정유라 8살 때. 네.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는 거의 막 뭐 치맛바람도 하고 막 이게 막 돈 많은 이런 행세 막 하잖아요. 네. 근데 독일 가서는 인심 좋은 돈만 할머니 이런 걸로 완전히 다른 사람 행세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표현을 했잖아요. 사대죠, 사대주의. 사대주의예요? 독일인들 앞에서는 수그러드는 거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개돼지로 개돼지로 알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악착같이 돈도 깎고 행패도 부리고 예약을 했는데 그때 안 오고 1시간 뒤에 와서 네, 자기부터 네. 밀라고 맞아. 난동 부리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진짜 네. 개돼지로 한 거고 독일 갔을 때는 한급 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과 합리적인 나라인 거죠. 사대주의인 네. 거죠. 한마디로 사대주의.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이렇게 보통 우리 기득권 애들이 정치하는 애들이나 낮이 다르고 밤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내부자들이 네. 그 영화를 보더라도 그러는데 완전히 이중생활 하잖아요. 거의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렇게 표출했나 싶었거든요. 더 나쁘네요. 그냥 인심 좋은 그런 깜빡 속았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기하면 권위주의 성격이고 그게 표현이 이제 외국인과 결부되면 사대주의로 나오는 거죠. 외국인들 앞에서는 친절해지는 자세를 낮추는 그런 분위기 아니니까 또 거기는. 그러죠.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데다가 설령 이제 자기는 여기를 다 청산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독일에요? 아니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렇게 과시를 못하고 사니까 그다지 즐겁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라고 그러겠죠. 독일은 내보냈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이제 어쨌든 복잡해질까봐 그런 얘기도 있고. 내보냈던 얘기도 있고 거기 아예 그냥 퇴임 후에 정착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요. 최순실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그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검찰에 뭐 좀 끈악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국정원하고. 뭐 이래저래. 네. 그래서 여전히 그 세력은 완강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최순실은 지금 구치소에 있겠지? 구치소에 있겠지? 좋은 데 뭐 있진 구치소 않겠지. 중에 좀 좋은 방이 있겠죠. 구치소에 있을 거야. 아, 대역습단 그렇게. 얘기도 있어서. 그렇게 믿고 네. 싶죠. 네. 그 사람 박근혜가 믿을 사람이 없어갖고 한 명을 믿은 게 최순실이에요. 그러면 이 끈끈한 게 네. 불안한 쪽, 그러니까 박근혜 쪽에서의 뭐 이제 해바라기 같은 이런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도 있지만 최순실도 그걸 무시 못할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이렇게 최순실은 이어져 있는.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요. 박근혜가 네. 사랑하고 이런 건 전혀 상관없고 이용 가치가 있는 거죠. 박근혜를 꽉 쥐고 있음으로써 정말 동네에서 양아치 노릇하던 아줌마가 국가 양아치가 된 거, 국가 삥뜯기의 대장이 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용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최태민 때부터 박근혜를 꽉 쥐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순실은 박근혜를 잡고 있던 거고 박근혜는 이제 반대로 앵벌이를 해준 한이 있더라도 네. 최순실이 필요했던 거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더 절실히 필요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는 박근혜 쪽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최순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이고 계산적인 이유에서 또 필요로 했던, 둘이 뭐 서로 사귄 거 아니라면 그렇겠죠. 사기꾼은 심리 이용을 잘하지 않아요? 사기꾼이 심리학자인가? 심리 파악을 잘해요. 어떤 걸 잘하냐면 상대방의 약점도 잘 불안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욕망을 잘 봐요. 욕망을 꽉. 그러니까 자극해. 그 사람이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보고 네. 과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품을 딱 소개해 준다든가 그 부분을 칭찬을 해줘서 환심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욕망을 포착을 특히 병적인 욕망을 포착을 잘하죠.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반응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에 혹하죠. 아 그래서 꾸미는 거에 직접 막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 거 아닐까요? 옷 여기 보톡스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걸로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유지시켜 준다. 박근혜가 이제 꾸미는데 집착이 강했다. 그런데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이 공허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내면에 별게 없으니까 자꾸 뭔가를 꾸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최순실이가 이제 도와준 거죠. 최순실 입장에서도 뭔가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얘를 막 포장을 엄청 잘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뭘 안 걸리게. 얘가 뭔가 멍청한 거 멍청하다. 겉모습이라도 좀 번질하게 뭐가 없다는 거를 안 들키려고. 뭐가 없으니까 머리가 비어 있으니까. 네. 말 짧게 해. 코치 내주고.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최순실도 뭐랄까 이게 이용을 했어도 우리 이건 너무 영화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인질과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약간 연민과 이런 몇십 년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건 모르죠. 그건 인간적인. 몰라요. 이제 더 분석을 해봐야 하는 건데 그건 모르는데 그거 없어도 충분히 잡고 있을 수는 있어요.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뭐 저기 우리도 일상적으로는 나는 누구 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TV 나오는 사람 저 사람 나가 누구 안다? 이게 좀 우리 약간 언니다? 그죠? 뭐. 그런 뭔가 있잖아요. 그 감정이. 네. 근데 이게 세상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야. 와 그러면 뭐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이제 정신병적인 관계에 있었어도 네. 병적이지만 집착과 사랑이라고 네. 착각하는 감정이 생겼다면 최순실이 지금 박근혜 보호하려고 그래야 되거든요. 음. 어떻게든 살리려고. 자기가 죽더라도. 근데 지금 하늘씨 어떨까요 지금? 다 폭로하고 있는데 그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구속됐고 그 누구니 정호군인가 정- 3인방 중에 한 명이 또 구속됐는데 다 실토를 하고 있대요. 자백하고 있대. 그 안종범 결정적으로 뭐 미르재단 무금하는데 기업한테 동의하는 걸 박근혜가 직접 했다는 얘기도 했고 박근혜 지시를 이행한 거다라 얘기해서 떠넘겨 버렸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배신감이 있겠죠. 그럼 최순실 그쪽 라인이 그런 작전을 쓰고 있지 않을까? 아니 싶더라고요. 그거는 개별 분산일 그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요? 왜냐 개별 왜냐하면 전두환 같은 그 조폭두목 같은 애들은 부하는 확실히 챙겨주는 게 있어요. 아 그건 끈끈하더라고요. 군대 때부터. 네. 장세동 이런 애들은 진짜 감동받게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동이는 이제 그거죠. 각하를 두한이 형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는 내놓을 가고.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은 깡패 영화 보면 그 의리가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깡패 새끼들이 이상하다 저 새끼들이 뭐 저 의리가 있을까 해도 깡패도 레벨이 있어가지고 고단수의 깡패는 자기 측근은 확실히 챙겨준다고. 맞아. 어릴 때 팍팍 밀어주고. 밀어주고 감동도 줘요. 막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막 지원해주고 이래서 야 형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야지 하는 이 절대 충성파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깡패인데
약간 그런 어떤 네. 소탈한 면도 약간 있고 새끼가. 네. 그다음에 이제 부하 챙기는 건 잘 또 먹이고. 챙기고 물론 수틀리면 바로 작살냈지만 이게 전형적인 악당이거든요. 네. 옛날에 고전적인 그러니까 일가를 이룬 악당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의 깽 영화를 봐도 그래요. 마피아 영화 같은 거 봐도 갓파더 이런 거 봐도 그렇잖아요. 배신한 놈은 작살내지만 자기 측근은 확실히 챙기잖아요. 패밀리는. 그래서 이 패밀리 유지에 있어서 이 충성심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박아줌마의 능력이 어떠냔 말이에요. 그런 급이 되냐고요. 그러네. 예? 강아지도 못 기를 것 부하, 같은데. 그죠. 강아지도 수틀림 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존을 확인해야 되겠다 지금. 부하들을 전두환이처럼 뭐 막 카리스마 있게 이끌면서 필요하면 용돈도 주고 위기에 처하면 가서 도와주면서 감동도 시키고 그런 능력이 없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와야 되면 빠른 속도로 와야 되고 이 배신은 뭐 걷잡을 수 없는 속도의 배신이 이룰 것이다. 왜 박이 이 전두환이 이런 애들처럼 독자적인 어떤 정치력으로 자기 영역을 구축한 뭐 전두환은 그거라도 있어요. 하나회라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박사모가 뭐 박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박은 내세워진 대통령 필요에 의해서 자기 정치가 없어. 거기에서 이권을 위해서 결탁한 쫄뜰따들고는 있어도 충성파 부하들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번 딱 끈떨어졌다 싶으면 다들 자기 먹고 살 궁리부터 자기 살 궁리부터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얘들이 대통령한테 털어놓고 튀려는 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최순실이 그 안에서 자기가 이제 박살날 게 겁이 날까, 박 대통령이 이렇게 되게 겁이 날까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뭐 자기 걱정이 주가 되겠네요. 우선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가 그렇게 근데 예. 왜 이정현은 충성을 다하고 있을까? 이 와중에 최순실보다 더 끈끈해 지금. 그러게, 아니- 이정현을 봤어야 돼. 네, 아니, 박근혜가. 이정현 이상형인가 봐요. 이정현한테 박근혜가 사랑에 빠졌나 봐요. 저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돼요? 아니, 농담인데 진짜로 또 그렇게 또 하면 안 되고 이정현의 입장에서는 그거죠. 이제 멘붕이라 하면 될까요? 자기의 인생을 걸었잖아요. 넷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자기가 호남 서러운 스스로도 길이 인정하고. 있는데. 호남에서는 너는 뭐냐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호남에서 지금 호남에 0% 나왔는데 네. 거기서 박근혜 내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건 거 아니에요. 마치 도박이란 말이에요. 도박. 자기는 올인한 거거든요. 올인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덕을 패가 없네요. 걔는. 네, 더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막장인 거예요. 얘는. 네. 같이 운명을 같이 함께 하는 운명 거네. 오듯이야. 이제 이판삼판이야. 나 진짜 죽을래.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하야를 안 했는데 자기가 왜 물러나? 이런 건가?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게 이성적 판단이 아니고 네. 심정적으로 돌아설 곳이 없는 너무나 멀리 나가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독특하긴 해요 그 인물이.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정현의 발언을 보면 수준이 매우 낮다는 거죠. 인간의 수준이란 자체가. 네. 발언도 이 격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명을 해주는 거라든가 하는 네. 말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줌마하고 얘기하던데요? 비슷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나 이상형 아닐까 이런 의심도 하는 건데 말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둘이서. 네. 그래서 둘이 동명상련이 있나 이런 의심도 좀 든다는 건데 어쨌든 이정현은 이제 거의 멘붕 상태라는 거죠. 끝까지 가는. 근데 그게 아니, 약간 그- 코미디 같아요. 너무 수준이 낮아서. 아니 그 새누리당 내 비박도 있고 뭐 반박도 있고 이제 있는데 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저렇게 버티지? 이게 조금 영리한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올 궁리를 하려고 이제 머리를 굴릴 텐데 지금 그런 것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인생이 망가진 거죠. 이판사판. 이정현도 정치계를 따라하시는구나. 어. 재미 많이 주셨는데. 웃기긴 해요. 솔직히 내가 말하는 게. 단식을 왜 했나 자괴감이 들고. 그러게요. 아니 그게 당직자 아주 그 말단 당직자인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인생인데 이게 박근혜한테 눈에 들어가지고 최순실한테 들었는지 몰라도 아 이정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성장해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호남 출신인데. 네. 와. 그러니까 이정현으로서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게 다 허물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얼마나 그 인생이 허망할까요? 김문수가 뻘짓한 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김문수도 입만 열면 요새는 헛소리 하잖아요.
아니 이제 북에 대해서도 막 이제 과격 발언 이런 거 하고 막 극단적인 발언하고 꺼내 박정희 찬양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새끼가 진짜 미쳤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볼 정도의 발언들을 했는데 왜 그렇겠어요.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운동을 배신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출세를 못하고 내리막 인생을 걷고 있으니 막 가자는 거지. 이거라도 잡아야지. 예. 아니 이게 막 가자는 거예요. 이제 거의 붕괴 상태인 거예요. 더 보수 쪽으로 더 그죠? 눈에 들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안 된 거 아니야 이제 결국.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오고 자기도 생각해도 하루하루가 화나고 입이 거칠어지는 거죠. 의존 대상이 붕괴되는 현상을 딱 보면서 집단적인 뭐 집단 광기가 나올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정현이 제일 재밌는 갑자기 이정현은 그 일단 그 죄 있으면 뭐 죄를 치우고 코미디를 좀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거 웃기잖아요 좀. 네. 말하는 것도. 이정현하고 박근혜하고 같이 운명을 함께 하는군요. 이 상황에서 최순실은 자기 살궁리를 찾아서 열심히 아마도 하지 그럴 않을까. 수 있지 않을까. 뭐 들어오기 전에 뭐 부동산 처분하고 뭐 그런 얘기. 예. 아무튼 뭐 벌 받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 약간 아유 짠하다 이런 싶긴 한데 네. 역사적으로 굉장히 통쾌하네요. 누가요? 네? 누가 짠하다고? 이정현이요. 아 이정현이 그런 또 마음이 있어요? 저도 약간 짠하긴 했어요. 아니, 그치?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니까 또 짠하잖아.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뭐가 짠해요? 느낌이. 진짜 인간이 추하죠. 비루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인간이라는 게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 비굴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이건 민폐예요. 사람들한테 인간이 저렇게 추해질 수도 있나? 이런 걸 보는 게 뭐가 좋아요? 안 좋죠. 인간이 저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를 자꾸 보여줘야죠. 자, 하여튼 우리 세 명의 또 주요 인물을 또 분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회는 거의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전국이었고. 그래서 오늘 하야 특집으로 1, 2부를 다 한 거고요. 그걸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폭주할 수 있는 네. 심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남북 관계 문제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은 사드를 뭐 내년 잽싸게. 18월 달에 네. 구한보다 더 크게 어. 지네들이 어. 주동해서 가지고 지금 네. 해치우려고 하고 예. 또 일본에 대한 한일 정보 협정 이 혼란한 틈을 타서 하고 있고 실제 관료들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죠. 네. 이 완전 이 사대주의 관료들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통치력을 회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죠. 네. 그게 시급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짓을 저지르기 전에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가에 무조건 이익이 된다. 이렇게 네. 봐야죠. 저는 오늘 사실 내용 중에서는 그 이제 총선 때 우리가 이런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구나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패배주의가 없어지는 이런 얘기 희망적인 얘기 이런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요 방송이 10일 이후에 나가는 게 아쉽네요. 이 메시지 꼭 전달하고 싶어. 다 나오시라고. 아무튼 이 방송 들으실 때는 기분 좋은 상태에서 전 국민이 즐겁게 이거 다 맞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방송은 아마 그 하야하고 네. 범국민 내각 비상 내각이 꾸려진 상태에서 방송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죠. 네. 네. 뭐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네.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껍데기는 가라 19회 2부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